향후 7년 동안 성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믿는다고 해요. 인천국제공항에 가시면은 4번 게이트, 44번 게이트, 13번 게이트가 없습니다. 갑자기 빨간 팬티를 이만큼 사오신 거예요. 제가 10년 동안 빨간 팬티만 입었어요. 진짜로. 예,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예, 저는 이집트 고고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로 과학을 말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박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철학적 작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작가이기도 하고 유튜버이기도 한 춘코 이충영입니다. 사전적으로는 과학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것 혹은 헛된 것으로 여겨지는 믿음, 신앙을 전부 이제 미신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과학이라는 게 근대 과학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대체 이 근대 과학의 방법론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건 어디서 왔느냐부터 시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과학사 쪽에서는 미신, 점성술 아니면 옛날 천문학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겐 합리성이었고, 물론 과학이란 단어는 쓰지 않았겠지만 그때의 과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게 학계 주류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물론 과학자분들은 여기에 이견이 매우 많으시겠죠? 하지만 그 맥락을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나름의 정의를 조금 소개를 하자면, 인과관계가 합리적으로 확인이 안 되는 두 개 이상의 사건이나 상황이나 혹은 어떤 실천들 사이에서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나 습관, 이렇게 보통은 저는 미신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미신이다, 이건 미신이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 입장이 달라지는 이유가 합리적이다 라고 말할 때 그 합리성이 상대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미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떨 때 많이 사용하냐를 들여다보면은 그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긴 시간 동안 반복돼 왔을 때 보통 미신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냥 비합리적인 믿음이라고 사람들이 단순히 치부해버리기에는 뭔가 그럴듯한 면모가 상당히 많이 있을 때 보통 미신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꿈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꿈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어느 방식으로든 이 물질 세계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랑 연결이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있고, 저는 태몽을 꾸는 것도 아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든지 그럴 때 그런 태몽을 꾸게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로 합리성이 완전히 없는 미신도 있지만 어떤 미신들은 어느 정도는 인과관계를 그래도 미약하게나마 연결시킬 만한 미신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이게 특정한 그 생활 습관이나 사유의 방식을 미신이라고 이제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집합 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헤게모니가 바뀌는 거예요. 한반도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자면, 애초에 한반도에서는 그 샤머니즘적인 세계관이 모두가 갖고 있는 공유되는 세계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샤머니즘적으로 뭔가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미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유용했었고 분명히 합리적이었었던 것인데,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외국에서 또 다른 세계관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기독교에 들어와서 경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기독교가 조금 더 한국 사회에서 주류가 되어 가면서 그 과정에서 기독교에 의해서 샤머니즘적인 세계관을 이제 미신이라고 이제 일종의 폄하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서 그런 세계관들이 다 미신화되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어떤 습관에 대해서 이거는 미신이야 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것을 사실 언제나 조금씩은 주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독일 사람들은 건배를 할 때 반드시 눈을 마주치더라고요. 눈을 안 마주치면 굉장히 당황해요. 왜 그런지 들어보니까 눈을 안 마주치고 건배를 하면 향후 7년 동안 성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믿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민감한 문제고, 태국에서는 장례식을 할 때 울지 않아야 한다라는 관습이 있대요. 눈물이 혹시나 시신에 닿게 되면은 그 시신이 그 눈물을 통해서 슬픔을 느끼고, 그래서 이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여기에 계속 맴돈다, 그런 설이 있어서 한국에서는 울음이 안 나도 억지라도 짜내야 되는 곡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태국은 오히려 되게 조용히 울고 훨씬 더 한국에 비해서는 숙연한 분위기에 가깝다고 합니다. 역사 속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지금 이 시점에서는 미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행위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유럽 역사 속에서 왕이 이제 어떤 병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믿었었던 역사적인 사례가 나타납니다. 어떤 병을 치료할 수 있냐면 연주창이라고 하는 병인데, 결핵성 임파선염이라고 해요. 왕이 손을 대면 치유가 된다라고 믿었어요. 이런 현상이 주로 이제 프랑스
역사를 연구해서 나타나는데 가장 성행하던 것은 한 1600년대 1년에 한 1300~400명이 왕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요. 그 얘기는 뭐냐? 왕은 매일같이 환자들 손을 대야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유럽은 기독교가 완벽히 지배하던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프랑스의 역사학자인데 그 마르크 블로크라고 하는 그분이 쓰신 그 역사 연구소가 있어요. 기적을 행하는 왕이라는 제목인데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연구자들은 왕권과 교황권의 대립 속에서 왕권을 뭔가 더 신성시하기 위한 뭐 집단 심성이 만들어낸 어떤 실천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고, 정말 심지어는 1820년대까지 이 모습들이 나타나요. 1800년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계몽 사상을 더 넘어서 이제 진짜 근대적인 과학의 어떤 초기 형태로 나타나던 시점인데 여전히 이때까지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외국에 가면은 그 나라 사람들이랑 마찰을 안 빚는 게 좋으니까 뭐 관습이나 미신 같은 거 좀 중요한 거는 몇 개를 좀 찾아보고 가는데요. 이번에 몽골을 갔을 때 게르가 이제 천막 형태라서 중간에 우리나라 대들보처럼 두꺼운 기둥이 하나 서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대거나 앉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게 무너지면 집이 다 무너져 버리는 셈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 외에 뭐 개를 때리면 안 된다, 강아지 때리면 안 된다, 이게 몽골 개가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늑대랑 싸워서 이기기 위한 개예요. 그 개를 때리면 뭔가 재수가 안 좋다, 이런 것도 있었고, 어워라고 이제 중간에 길에 우리나라 돌탑 같은 거 있거든요. 선앙당 같은. 그걸 보면은 항상 내려서 3번을 돌아야 한대요. 근데 요즘엔 차 타고 가잖아요. 언제 다 3번을 돌겠어요. 도는 대신에 좀 느리게 가면서 경적을 빵빵빵하고 3번을 올리고 간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한국에 거의 최고 레벨의 과학기술이 이렇게 일상에서 적용되고 있는 그 공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미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공항이에요. 인천국제공항에 가시면은 4번 게이트, 44번 게이트, 13번 게이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4번과 관련된 미신은 한국에서 강화되어 있는 미신이고, 죽을사 이제 발음이 같다 보니까 1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이나 서구권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여기는 숫자 13은 그렇기 때문에 13도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서양의 미신이 융합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되게 많은 문화권에서 관찰되는 거는 그 수비학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해가지고 그 나온 결과가 뭐 우리 삶에서 중요한 걸 나타내준다. 고대 그리스에서부터도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그걸 행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생년월일 같은 걸로 그 숫자를 더해가지고 그 결과가 우리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무언가를 가르쳐준다라는 게 있었고, 근데 숫자의 결과들을 보면 뭐 성실하다, 뭐 집중력이 있다, 막 이런 것들이라서 보편적으로 괜찮게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들이 많고, 그래서 아마 무슨 숫자가 나오시든 보시면은 그래, 난 이런 사람이지 하실 겁니다. 고대 그리스의 델포이에서는 제우스가 독수리 2마리를 반대 방향으로 날려보냈는데 이게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델포이 어디에서 딱 만났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세계의 배꼽이라고 해서 세계 중심이다, 온팔로스라고 하고, 그 위에 이제 삼각대 모양의 긴 의자를 올려놓고 무녀가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아폴론 신에게 약간 빙의가 돼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온팔로스가 있는 자리가 에테르가스 나오는 곳이에요. 가스가 나오는 곳이라 가스에 취해서 환각을 본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이미지가 예언이라는 굉장히 두루뭉술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나. 특이하게도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 점술이 특별하게 발전했던 것 같지가 않아요. 점술과 관련한 기록이나 유물 같은 것들이 잘 확인은 안 돼요. 또 심지어는 보통 이제 고대의 천문학들은 대부분 뭐 점성술이랑 이렇게 연관지어서 이야기들을 말씀하시지만, 고대 이집트의 천문학은 점성술과도 별로 관련이 없어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대체로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천문 관측 기술을 정교하게 발전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고대 이집트와 자주 같이 언급이 되는 이제 문명권이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점성술이 엄청 발전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텍스트로도 많이 남겨져 있고, 또 점술과 관련된 유물들도 상당히 많이 확인돼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나타나는 인상적인 점술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동물의 내장을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신들한테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서 정성스럽게 동물을 도살한 다음에 장기들을 꺼내서, 여러 장기가 있죠. 여러 장기를 다 관찰을 해요. 굉장히 철저하게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해서 그 내장기관의 모습, 남겨져 있는 흔적들을 가지고서 이제 측하는, 심지어는 어떤 게 나오냐면 동물의 이 내장의 모습을 본딴 모형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뭔가 표시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거는 요거, 이런 식의 어떤 체계가 존재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면 이집트에서는 점술이 잘 발전하지 않았고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점술이 발전했을까? 근데 자연 조건이 달라요. 이집트 쪽은 1년 동안에 흘러가는 이 자연의 리듬이
리듬이 굉장히 예측 가능합니다.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만 잘 측정을 하면 1년 중에 어느 시점인지만 측정을 잘 하면 다 대비할 수 있어요. 반면에 메소포타미아 쪽은 리듬이 불규칙하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예측 불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점술로 이렇게 발전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을 통치하던 왕과 신과의 관계가 좀 달라요. 이집트 쪽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 왕이랑 신이 되게 가까운 사이예요. 보통 이제 신의 아들로 여겨지죠, 왕이. 그러니까 왕 자체가 이렇게 뭔가의 위협으로부터 공격받을 가능성이 더 낮아요. 반면에 메소포타미아는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왕도 언제든 죽을 수 있고 언제든 망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증폭이 됐고, 그래서 이런 점술로 이렇게 발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학은요, 서유럽에서 온 거예요. 우리는 역이나 뭐 주역 같은 거 계속 이 체계를 이렇게 합리화시켜 왔는데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사주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의 과학은 아니지만 그것도 넓은 의미의 과학이라고 하고 있고요. 각각의 문화권에서 합리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그 모든 지식 활동을 과학이라고 했을 때는 사주도 과학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학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대 과학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근대 과학에서의 과학을 사용을 해서 과연 사주나 명리학이 과학적이냐, 통계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냐라고 이제 여쭤보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현대적인 의미의 과학, 근대 과학으로는 검증할 수 없죠. 하지만 만약에 세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식 체계를 또 다른 의미의 과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주나 명리학은 그 나름의 그 체계를 갖춘 그 지식 체계 안에서는 뭐 유의미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과학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되게 많은 철학적인 견해가 있다고 저는 배웠는데, 그 중에서 꽤나 많은 과학자들이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반증 가능성인 것 같아요. 가설이 있을 때 혹은 어떤 이론이 있을 때 그것이 어떤 경험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과연 반증 가능한가? 무엇이 관찰됐을 때 과연 이것이 기각되는가? 근데 사주팔자 같은 경우에는 관상 이런 것도 그렇고 반증이 안 되잖아. 사실은 반증이 되게 어렵잖아요. 이미 믿음이 공고하게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사실은 모든 경험적인 데이터들을 허물어버리는 힘이 문화적으로 구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과학이다라고 말하기는 그 반증 가능성의 기준에서 보면 되게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체계들이 합리성을 완전히 결여하고 있다라고는 저는 생각은 안 하긴 해요. 대표적으로 사주팔자의 사례로 본다면은 그거에 기반이 되는 주역, 역학, 책이 작성된 경로를 보면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점을 치는 사람들이 인간 사회에서 항상 드러맞은 일들의 논리만 남겨놓고 나머지 논리들은 다 배제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만 압축시켜 놓은 게 역학인데,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응용해 가지고 이제 점을 보는 게 우리가 아는 사주팔자인 건데, 거기까지 나아가게 되면은 이제 좀 합리성이 떨어지지만, 예를 들어 뭐 물극필반 이런 사고방식이라든가 어떤 사태가 꼭 그게 다라면은 그게 계속 나아가진 않고 어느 순간은 돌아오더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더라라든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 삶에서 알아두면은 꽤 괜찮게 유용하게 응용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관상이나 사주나 수상학 그런 거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제일 보편적인 점의 방법은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영매라고 불리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무당인 거고, 그런 사람이 직접 말로 해주는 게 가장 보편적이고, 그냥 영매가 말을 해서 예측을 한다, 그 어떤 체계도 존재하지 않는 건데 개인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이미 그런 학이라는 게 생겼다라는 것 자체가 과학으로 나아간 거다라고 또 보더라고요. 피타고라스 학파가 굉장히 관상을 거기도 엄청 많이 믿었대요. 그쪽에서는 몸 전체를 많이 봤는데 중요한 제자로 앉힐 그런 사람을 뽑을 때는 반드시 관상을 철저하게 봤다라고 하고, 사실은 소크라테스도 관상을 믿는 편이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면 설이 뭐 관상을 잘 보는 사람이 소크라테스는 폐골이 이렇게 판판하게 생겨서 저 사람은 되게 멍청하고 우둔하고 되게 고루한 사람일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소크라테스 인정을 했대요. 그래, 나 맞아. 근데 하지만 나는 이성을 통해서 악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운 사람이야. 내가 원래 타고난 건 그게 맞는데 나는 이성을 통해서 극복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대 그리스나 고대 로마에서는 진짜 사람의 신체가 사람의 어떤 내적 속성을 결정한다는 식의 인식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상하면 항상 동양권, 아시아권을 떠올리지만 서양에서도 굉장히 역사가 깊고 골상학으로 발전을 해서 나중에는 인종차별의 근거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폐해가 막심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야구 얘기인데요.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 탈 LG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탈 LG 효과. 원래는
조금 더 거친 표현으로 쓰여요. 저는 좀 순화해서 탈 LG 효과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보시는 야구 팬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LG 트윈스 소속의 야구 선수들 가운데 뭐 FA 때문에 다른 구단으로 이제 옮겨간 선수들이 갑자기 잘하는 그런 상을 의미를 해요. 뭐 대표적인 사례가 박병호 선수 같은 이적을 하고 나서 포텐을 터트린 그런 사례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분석이 되게 많이 이루어졌어요. 왜냐면 LG가 사용하는 그 잠실구장이 KBO 리그에서 가장 큰 구장이기 때문에 홈런 치기가 어렵다. 근데 다른 이제 구단으로 가면 홈구장이 작아지니까 원래 조금 장타를 잘 치던 선수들이 홈런을 더 잘 치게 됐다. 이런 어떤 분석들이 있었죠. 굉장히 합리적인 분석이에요. 예컨대 뭐 박병호 선수가 친 홈런의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잠실구장의 크기와 비교했을 때 잠실구장을 홈런 썼으면 뭐 홈런 한 10몇 개는 덜 쳤을 텐데 딴 구장을 써가지고 더 홈런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었죠. 과학적인 분석이에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게 정말 과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그 반증도 이루어져요. 그 LG에서 두산 베어스로 이적한 양석환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두산에 와서 홈런을 더 잘 치게 됐어요. 근데 두산과 LG는 같은 구장을 사용합니다. 잠실구장을 사용해요. 홈구장은 바뀌지 않았는데 구단을 바꾸고 나서 홈런을 잘 치게 된 거죠. 그럼 앞서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었던 구장 때문이다라는 가설이 어느 정도는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탈 LG 효과는 과학적인 담론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리케인 같은 경우에 수염을 골 넣고 난 다음엔 안 깎는다. 다음 경기 때까지. 그래서 털보 모습으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테니스 스타 세레나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한 토너먼트를 진행할 때 양말을 한 켤레만 신는데요. 근데 어쨌든 하나의 양말만 계속 쭉 신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핫한 그 리그 오브 레전드 거기도 월드컵처럼 세계 그 선수권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홀수에는 어두운 색 유니폼 입은 팀이 우승을 했고 짝수에는 밝은 색 유니폼 입은 팀이 우승을 해서 이것도 꽤 역사가 됐는데 반복이 되다 보니 이게 뭔가 있는 게 아닐까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그냥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스포츠 관련한 여러 징크스 혹은 뭐 미신 이런 것 중에서 정말 유명한 게 있죠. 펠레의 저주. 예,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펠레의 저주라고 하는 이 담론 자체는 어떤 면에서는 사실 언론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펠레가 예측했었던 것이 틀렸던 적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맞았던 적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증되는 사례들이 많지만 반증되는 사례들은 소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게다가 이게 이야기거리로 사용하기 좋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프로 레벨의 스포츠 경기라는 것은 미묘한 차이가 승부를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 선수들은 그 미묘한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신경을 써서 이런 징크스 같은 것들이 자주 패자에 오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결국에 스포츠도 엔터테인먼트다 보니까 그거 하나하나가 다 멘트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재밌는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뭔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측을 하고 봐야 더 재밌습니다, 경기가. 1958년에 중국 그 공산당에서 참새가 굉장히 유해한 동물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주장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공산당의 입장에서 그 사회주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참새는 스스로 일을 하지 않고 인간이 일을 한 거를 약탈하는 존재다. 얘네들은 부르주아 같은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박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설도 있고 실제로 그 공산당 주도로 되게 많은 과학자들도 투입돼서 참새가 왜 나쁜지에 대해서 왜 사회적으로 참새가 유해한지를 밝히려고 했대요. 참새를 다 박멸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서 한 해에만 2억 마리 정도의 참새를 죽였대요. 근데 그 결과 참새들이 원래 해충을 잡아먹어서 농경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해충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갑자기 대기근이 닥쳐서 중국에서 주장하는 거는 1000만 명 이상, 추정상으로는 4천만 명, 최대 4천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을 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신에서 어떻게 보면 출발을 했지만 거기다가 과학까지 가세해서 잘못된 믿음을 퍼뜨렸을 때 얼마나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요. 과거 그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일본 제국이 이 한반도의 전기를 끊기 위해서 말뚝을 박았다라고 하는 설명이 특히 9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전반에 퍼져서 뭔가 사실인 것처럼 여겨지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와 관련된 이제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실 무근이에요. 관련 연구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것도 사실 어떤 측면에서 현대적인 미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미신이 계속 퍼져 나가면 나갈수록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 그 과거 일제 식민지 시대에 대한 객관적이고 성찰적인 판단이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왜냐면 뭔가 이제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잖아. 저 놈들이 감히 우리 땅을 이런 식으로 어떤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 있었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약간 편견에 사로잡힌 눈으로 바라보게 되지 않을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죠. 거의 뭐 인류의
역사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지금 생각나는 건 미신이라고 하기에는 종교에 조금 더 가깝기는 한데 네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마리라는 살아있는 여신 문화가 있는데요. 힌두 신화에서는 탈레주라는 여신, 밀교에서는 데비라는 여신이 있어요. 네와르족에 아직 초경을 시작하지 않은 3살에서 6살 사이의 여자아이들 중에 신체 조건을 되게 까다롭게 봅니다. 황소 같은 눈과 사슴 같은 다리와 사자와 같은 가슴과 이런 식으로 32가지의 신체 조건을 보고 마지막에는 이것 때문에 아동학대라고 많이 얘기가 되는데 목이 잘린 동물들의 시신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내야 돼요. 그때부터는 울어서도 안 되고 화내서도 안 되고 웃어서도 안 돼요. 왜냐면 여신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울어서 안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무표정으로 그 하룻밤을 조용히 잘 보내면 그때부터 이 아이는 여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좀 그 문화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살고 있는 사원에서 보통 나오지 않아요. 초경을 하면 이제 여신이 몸에서 떠나갔다고 하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돌아오면 쿠마리가 돌아오는 집안은 망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고 이사를 가버린다거나 하면은 쿠마리는 사회에 나와본 적이 없으니까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좋은 길로 많이들 가거나 뭐 마약에 손을 댄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2008년에는 쿠마리의 뭐 교육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보장이 되기는 했습니다. 쿠마리에 소경하면 이제 여신이 떠난다라는 거랑 비슷하게 사우파디라는 일종의 관습이 있거든요. 근데 여성의 피가 부정하다라는 인식인데요. 자, 여성의 피가 부정하니까 월경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생리 기간 동안에 집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집 안에서 내쫓아서 뭐 외양간이라든지 그런 창고 같은 데에서 지내다가 끝나면 다시 들어와요. 네팔은 산간지방입니다. 거기 아직 야생동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나 외양간이 그렇게 위생적인 장소는 아니죠. 그럼 그 기간에 그렇게 지내다가 뭐 체온 조절 혹은 야생동물의 습격, 위생 등으로 인해서 병에 걸리거나 사망하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 뭐 법적으로는 금지되었지만 아직 시행이 관습적으로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 미신들이 있습니다. 다들 어머니께 태몽 한 번씩 물어보지 않나요? 길가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길 옆에 뱀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 뭐 유달리 큰 뱀이 하나가 있었다고. 그게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대체 그 막 엄청 많은 뱀들이 길 옆에 우글거리는 게 무슨 태몽이냐. 학자 태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기를 바랐는데요. 저는 진짜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조금도 믿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분들이 신뢰하시는 소위 말하는 미신을 이용해 먹을 때는 있어요. 이사할 때 보통은 손 없는 날 이사를 많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저는 손 있는 날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저렴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뭐 15%에서 20% 이렇게 저렴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래서 손 있는 날을 찾아가지고 이사를 하려고 이제 보통 노력을 합니다. 저는 미신이 맞았던 적은 없는 것 같고요. 미신대로 살았던 적은 있어요. 한 고등학생 때였나? 어머니가 하시는 가게에 어느 날 보살이 한 명 찾아오셨대요. 근데 그 보살이 아들이 빨간색 속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야 잘 풀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되게 독실한 기독교인이신데 갑자기 빨간 팬티를 이만큼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빨간 팬티만 입었어요. 진짜로. 10년 동안. 그러다가 제가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그럼 독일 가시기 전까지 입으셨다는 얘기? 독일에서도 입었죠. 계속 빨간 팬티를 입다가 이제 사야 되니까 거기서 새로 사는데 동네에 빨간 팬티를 안 팔길래 그냥 그때부터 이제 그만 입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른 색을 입기 시작해서 지금은 빨간 팬티가 없거든요. 근데 빨간 팬티를 계속 입었으면 더 잘 풀렸을 수도 있겠죠? 뭐 모르죠 그거는. 네.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간은 생각보다 불안정한 걸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인데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뭔가를 믿음으로써 좀 더 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어하는 거, 이 두 가지 정도로 심리적 요인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보다 그렇게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기관이 아니에요. 뭔가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정보다라는 것과 그렇게 이성적인 정보가 아니다라는 걸 자동적으로 감지를 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고 체계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미신 자체가 사라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생물학적으로도 혹은 우리의 심리적 믿음상으로도. 사람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근데 그렇지만 설명이 안 되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도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방법은 현대 과학을 사용해서 설명하는 것이지만
있지만 그게 꼭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상황도 있어요. 뭐 나중에 훗날 설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럴 때에 과학 이전부터 존재했었던 설명 체계를 사용을 해서 납득을 하고 그래서 마음의 안도를 얻고 어떤 이런 메커니즘이 지금 이 시점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신이라고 하는 어떤 행동 양식을 유지시키는 바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사회에 들어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더 비합리적이어졌다 이렇게 체감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직관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 생각해 봤을 때 요즘에 정보량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인간의 뇌는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한정이 되어 있고 원래도 원시사회에서부터 인간은 많은 정보들을 걸러가지고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습득하고 그것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갔는데 현대에 들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과부하가 걸리고 그래서 특정한 것을 그냥 대충 믿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되게 많이 생긴 것 같고요. 그 한 역사학자분의 연구를 본 적이 있는데 서양에서 관상학이나 수상학 이런 것들의 책들을 봤을 때 좋은 예측은 굉장히 수가 적고 나쁜 예측은 굉장히 다양하고 풍부하게 들어있대요. 진짜 구체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미신이라는 게 없어지기가 되게 어려운 게 많은 미신들은 부정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에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저는 생명이라는 현상 자체가 가진 삶과 죽음의 비대칭성의 구조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삶은 되게 힘들게 유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음식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갖춰줘야 이 삶이라는 게 유지가 되는데 뭐 한 가지만 삐끗해도 큰 질병에 걸린다든지 죽는다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걸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까 이거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런 미신을 믿음으로라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옛날부터 느껴왔던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하신 부분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은 뭔가 예측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미신이라고 이제 우리가 일컬으는 그런 어떤 습관들에 이제 의지를 함으로써 앞으로 잘 살아봐야겠는데 약간 이런 희망에 대한 의지 이런 의지 때문에 미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습관들이 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